그런 예. 불안한 상황이지만 드라마 보면... 속에 있는 그 사회나 그 가족들 예.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천국에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떡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탈북민이시면서 대한민국에서 목회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김주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주찬입니다. 이분은 정말 그 탈북 과정부터 멜로까지 사랑이 이제 연결되는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요. 목사님이라고 하셔가지고 뭐 종교 얘기만 너무 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마음의 벽 허무시고 철저하게 탈북민 한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그 인생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한경북도 어랑이라고 청진 아래쪽이에요. 예, 어랑. 네, 자고 일어나면은 아버지가 배 타러 나가고 그럼 저는 이제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루 종일 바닷가에 나가 살았었어요. 진짜요? 네. 나만이 안 왔으면 지금쯤 북한에서 배 타고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텐데. 예, 목사님 언제 대한민국으로 오셨어요? 저는 2004년도 8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2004년 8월에요? 네. 꽤 되셨네요. 지금 한 15년 됐죠. 예. 탈북 동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 때 오신 분들은 거의 비슷할 텐데 네. 90년대 초중반 때 굉장히 북한이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미건국, 네. 죽음의 행군이라는 고난의 행군이 고난의 있었죠. 행군이 시작이 됐죠. 외부로부터 다 차단이 되면서 봉쇄가 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그 분들이 아사하고 또 가족의 해체가 굉장히 많이 됐었는데 그때 뭐 저희 동네나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없어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굶어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어요. 시체가 널려 있었죠. 네, 그래서 시장에 나가니까 뭐 제 또래 되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 또 나이 드신 노인들 뭐 심지어 관장한 청년들까지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많이 처해 있던 그때 시국이었죠.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 정말 어느 집이나 예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부모님 뭐 식량 구입을 가서 한두 달씩 안 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막 나가다 한 달 있다 들어오고 그랬어요. 나갔어요. 근데 쌀 좀 두고 나가시면 뭐 3일 만에 올게. 근데 한 일주일, 한 달 걸리고. 그러니까 3일 만에 올게. 그래도 어차피 하루 이틀 안에 다 먹고 그랬어요. 어리니까. 그쵸. 저 여동생 한 명 있는데 둘이 이제 생존을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죠. 어쨌든 저는 맏아들이니까 또 지켜야 된다. 가족을 지켜야 되고 또 남겨진 동생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래서 뭐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마당에 뒷집 호박이 우리 집 그 담을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배고프고 며칠 굶고 그러는데 저 호박은 우리 집 담을 넘어왔으니까 우리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호박을 따서 쪘어요. 호박 씨는 이제 말려야 되는데 밖에다 말리면은 들킬까봐 집안에 서랍에다가 막 넣어놓고 호박만 쪄서 먹으려고 이제 찌고 있는데 우리 옆집 할머니가 와서 보더니 뭐 하냐 그러더니 아니에요 뭐 이렇게 숨기려고 그러는데 가마 뚜껑을 딱 제꼈는데 호박이랑 그 줄당콩 같은 것들을 이제 쪄먹고 있었어요. 쪘어요. 그분이 그걸 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사이가 좀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학교를 갔는데 이제 소문이 다 나가지고 하필 저희 같은 학교 친구의 그 집 호박하고 콩을 훔친 거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안 그래도 뭐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호박도둑 그러고 많이 수치스럽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뭐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었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훔쳐 먹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너무 수치스럽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어땠나요? 부모님도 힘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뭐 저희 주변 애들 친구들도 보면은 부모님들이
집을 내보냈어요 막. 야 이제 같이 있어봐야 다 같이 굶어 죽고 뭐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뭐 남들처럼 훔치거나 장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은 그 명예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자식들과 같이 다 막 죽기도 하고 그냥 하룻밤 자고 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그냥 뭐 양재물 먹고 그냥 죽거나 뭐 서민들이야 뭐 지킬 자존심도 없고 뭐 지킬 게 없잖아요. 뭐 어쨌든 생존을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안 해본 것도 없이 외가 쪽이 다 회령이거든요. 네, 근데 회령이 국경지대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은 좀 가면은 괜찮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고 그래서 회령에 가 있어서 이제 떠돌이를 많이 좀 했었죠. 그래서 탄광 마을에 있으면서 식당 같은 것도 훔쳐서 뭐 시장 갖다 팔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뭐 시장에서 주워 먹고 훔쳐 먹고 당시 뭐 콕스탄 같은 거 있잖아요. 활액 그거 좀 비싸니까 뭐 그런 것도 많이 훔치고 그걸 뭐 총 들고 지키거든요. 비싸면서 또 훔치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싸니까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그때는 뭐 어쩔 수가 없었죠. 뭐든지 해야 되니까. 야, 총 들고 지키는 데를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들어가 훔쳐서 이렇게 팔아서 동생하고 둘이서 생존을 그랬죠. 이어가신 거군요. 뭐 그러다 어떻게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너무 좀 힘들었던 게 당시에는 이제 뭐 시장에 나가면 굶어 죽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특히나 저는 대도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월왕이라는 데가 어촌이고 굉장히 촌뜨기잖아요. 촌뜨기가 대도시를 가가지고 뭔가 생존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킬도 좀 부족하고 꽃제비도 굉장히 등급이 있는데 굉장히 저 같은 경우에는 초짜였던 거죠. 어리버리하고 도시에 갔더니 정말 날고기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거의 체계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꽃제비가 세상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좀 보이지도 않는 존재죠. 그러니까 막 그럼 꽃제비 조직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꽃제비 아이들이 이제 집에서 나오고 부모님 뭐 가족이 해체되고 돌아가시고 이런 아이들이 고아가 되거나 혹은 집을 나와서 떠돌이를 하는데 그 중에도 어쨌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약간 피라미드 구조예요. 꽃제비들 위에 두목이 있군요. 그렇죠. 좀 나이도 있고 좀 파워가 있고 힘이 있다. 주먹이 좀 세다. 이런 거 약간 드라마 왕초나 옛날 야인시대 김두한 스토리 이런 거 보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나요. 진짜요? 네, 북한의 꽃제비 시장 그 배경이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그 힘 있는 두목이 있으면은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아이들이 이제 뭐 돈도 훔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꽃제비 그 활동하실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대대적으로 꽃제비 활동을 이렇게 막 한 것보다는 이렇게 훔치러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어차피 시장에 들어가서 그 꽃제비들 틈에서 어차피 경쟁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시장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저는 뭐 세관에 나가 있는다거나 세관 그 중국 쪽에서 물품이었는데 중국 분들이 이제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중국 분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면 그 친척들 가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중국 분들은 딱 중국 사람 같아요. 일단 살이 있죠. 뭐 뚱뚱한 분들이 막 나오고 그분들은 또 같은 민족이고 그러니까 가엾죠 어린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린애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가엾어라도 뭐라도 이렇게 막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과자도 주고 뭐 돈 주는 분들도 있고 그거 바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밤에는 뭐 역 앞에 가서 비닐 뒤집어 쓰고 자기도 하고 세관을 나가서 또 거기서 뭐 그렇게 뭐 며칠씩 살기도 하고 시장을 어느 날 이렇게 가는데 어떤 그때 당시에 제가 딱 9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그 시장 그 입구 쪽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태이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때는 그런 아이들이 좀 길거리에 많았고 근데 맞아요. 그 아이는 뭐 그 왜 죽기 직전이 되니까 뭐 팔이 뭐 온갖 벌레들이 막 앉아 있고 애가 뭐 이제 침질질 흘리고 뭐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래서 중국 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시장에서 빵을 이렇게 사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는데 그때도 저희 옆에서 이제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애가 그분들이 가고 나서 이제 빵을 먹어야 되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입에 가지가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 지켜보던 꽃집의 아이들이 다 이제 긴장돼서 저도 그렇고 보고 있다가 그 빵을 보는 거죠. 그 순간에 막 뛰어가서 이제 막 뺐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까꾸러 갖고 있는지 이게 빵이 뺏겨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세상에.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생존에 대한 그 욕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 어린아이가 그거를 꽉 안고 있는데 정말 무자비하게 인정사정 없이 그거를 막 빼앗아서 다들 이제 저도 이제 빵 하나 훔쳐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막 먹으면서 갑자기 먹다가 이제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 애가 어떻게 보면은 저일 수도 있었고 또 그 애가 그렇게 죽어가던 모습을 보고 나서도 인정사정 없이 그렇게 빼앗아 먹었던 제 모습에서 그 어린 나이에 제가 느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나 봐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모습이 돼 있지? 나도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들하고 행복한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게요. 사랑받으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지? 정말 눈물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아이를 보면서 죄책감도 못 느끼는 내 모습과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모든 어떤 생각이 두려움이 오버랩된 거군요. 네, 복합적으로 막 감정이 이제 막 생기면서 너무 많이 슬프고 더 이상 살아갈 이유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희망을 잃어버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희망이 있으려면은 어떤 기대감이나 내가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가능성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망밖에 없으니까 내일은 어떤 또 절망적인 일이 있지? 그러면서 13살 때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중국으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냥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여동생도 있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든 뭐 두만강 넘어가려고 시도를 막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뭐 제가 큰 키도 아니고 작은 키지만 더 왜소하고 마른 데다가 키도 굉장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에 들어가면은 혼자야 뭐 어떻게 되겠는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혼자 두만강에 여동생을 두고 그냥 혼자 이제 두만강을 넘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이 또 중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가면은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네. 뭐 못 찾았죠. 그럼 중국에서는 어디 들어가 계셨어요? 길거리 방황을 좀 했어요. 근데 세상에. 북한에서 그 해왔던 버릇이 있잖아요. 버릇이 있으니까 시장에 가서 얻어먹으면은 북한에서 왔다고 신고할까봐 무서우니까 몰래 훔쳐 먹었어요. 옷도 훔쳐서 입고 백화점 같은 데 들어가서 옷 같은 거 입고 그냥 주인 안 볼 때 그냥 돌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거 먹고 근데 그게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그렇게 떠돌이를 오래 하질 않고 며칠 만에 좋은 분 소개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로 들어가게 됐어요. 저 또래 되는 아이들이 한 10명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다 꽃집이 출신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북한에서 저보다 더 처절한 삶을 경험한 친구들이고 그 중에는 부모님이 돌아간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정말 처절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경험을 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밖에 나갔다 며칠 있다 또 와보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며칠 있다 와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뭐 돌아가신 거를 보고 그냥 이제 집을 완전히 나온 친구도 아이들이. 있었고 뭐 사실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크로싱이라는 차인표 주연의 영화도 있고 한데 그런 영화를 보고 많은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어떤 질문 받았어요? 북한이 진짜 저렇게 심각하냐고. 거기 보면 꽃제비들도 나오고 탈북 가정이 나오잖아요. 더 하죠. 그것보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거 정말 그 리얼의 현장은 이루 더 말할 수 없죠. 정말 많이 순화를 시켰다. 진짜 이야기들을 다 들어보면은 사실 굉장한 아픔들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두렵고 이러니까 꺼내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상담도 이제 계속 하고 그러는데 그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마음을 잘 안 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진짜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하면은 다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런 충격적인 일을 겪으면은 사람들이 왜 기억에서 지우잖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그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이 힘들게 하니까 그걸 지우는데 대부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감정이 없어져요. 대부분 보면 웃지 않고 울지 않아요. 거기 아이들도 그랬어요? 네, 갔는데 다 비슷한 상황. 거의 무표정한 얼굴. 눈에는 그냥 누구라도 뭐 요만큼이라도 누가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건드리거나 뭐 하면은 당장 그냥 폭발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나이 울분이 얼마나 가득 찼으면 엄청나죠. 뭐 국가에 대한 것도 있었을 거고 그 부모에 대한 배신감, 그렇죠. 혹은 자기 이 처지에 대한 어떤 그 자괴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그 밥 해주는 할머니가 잘 때마다 칼을 베개 밑에 숨겨놓고 주무셨어요. 왜냐면 그런 남자 아이들을 10명을 모아놓으니까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분쟁이 많이 나죠. 제가 아파트 5층 살았는데 그 중국의 교회 시설에서요. 싸움이 났다 하면은 정말 칼부림이 나거나 그러니까 그때가 무조건 유혈 사태가 생기는 10대 거예요. 중반쯤 된 아이들인데도 다 10대 초중반이에요. 나이 많아봐야 중반이고 뭐 하여간 뭐 일만 났다 그러면 피를 봐야지 끝나고 정말 다들 악에 받쳐 있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그 한창 사랑받을 나이고 예쁘게 그렇죠. 뛰어다닐 나이고 공부하고 오리강 부려야 될 아이들이 아니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저처럼 이별을 하고 온 친구들도 있었고 또 심지어 뭐 위에 가족 중에도 뭐 부모나 형이나 누나면 괜찮은데 자기보다 어린 가족을 두고 온 경우에는 더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뭐 한동안은 거의 거기 치열하게 싸우고 그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에 넘어오셔가지고 한 3일 동안을 맛있는 거 먹고 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났다면서요. 떠돌이를 막 할 때 어떤 분이 야, 너 내가 보내주는 데 가면은 공부도 시켜주고 너를 키워주는 데가 있다. 다 그냥 아주 좋은 음식에 아주 이쁜 옷도 입혀주고 너 공부도 다 시켜주는데 사실 다른 건 잘 안 들어왔어요. 공부를 시켜준다는 말에 혹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큰 아쉬움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그 학교가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책가방을 미리 봤잖아요. 책가방에다가 학용품을 막 놓고 학교를 막 돌아다녔어요. 너무 좋아서. 학교를 입학하기 전날에 갑자기 입에서 피가 좀 계속 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유를 몰랐죠. 피가 나니까 계속 뱉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다가 밤에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래서 깨보니까 출혈이 너무 많이 심해가지고 피 덩어리가 이렇게 막 입안에 막 차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병원을 갔더니 그 희귀병 같은 거예요. 이제 피를 온거시키지를 못하는 그런 희귀병이래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학교를 갔지만 가난해서 학교를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다른 친구들이 학교 갈 때 가방 메고 학교 갈 때 저는 배낭 메고 뭐 산에 가고 그랬으니까 결국 중국에 와서 그게 너무 좋아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분들이 제공해주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막 너무 좋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정말 눈물이 또 막 쏟아지고 막 그런데 이제 두고 온 가족에 대한 죄책감, 고통스러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5년 살았는데 중국에서 그렇게 5년 있었어요? 5년 뭐 거기에서 기본 교육 과정을 그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한편으로는 계속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잡혀나가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잡혀나갔다가 온 친구들 보면은 영양실조는 기본이고 정말 장애를 얻는 경우도 많았고 그런 걸 못 돌아오는 경우는 다반사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한 5년 차쯤 됐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한국 TV를 저희가 위성 TV로 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맨날 한국인들 만나고 또래를 만나면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전히 언제 잡혀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런 위험한 신분으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의 괴리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유일한 희망이 뭐였냐면 한국 드라마 보는 거였어요. 그런 드라마들을 보는 게 낙이었어요. 그때는. 정말요? 내 삶은 지금 굉장히 언제 잡혀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지만 드라마 보면... 속에 있는 그 사회나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천국에서 사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어떡해. 그러니까 그 한 시간만큼은 모든 걸 잊을 수 있는 거잖아요. 드라마를 보는 시간만큼은 정말 딴 세상에 와 완전히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드라마, 한국 음악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심취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동경심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또 그런 것도 빠른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는 한국 가고 싶어서 맨날 영어 단어를 붙여놓고 야, 영어 공부를 왜? 대단한 친구네요. 그 친구는. 한국 가면은 외래어를 많이 한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없어진 거예요. 어디 갔어요? 편지를 쪽지를 써놓고 한국 간다고. 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잘 성공해서 갔는데. 한국에 왔어요? 네. 빨리 왔죠, 그 친구. 똑똑하네요.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거기 살고 있는 입장에서 뒤숭숭 하잖아요. 그때가 18살? 그분이 이제 한국을 가는 거로 결정이 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베트남으로도 많이 가고 태국 뭐 이렇게 많이 갔었어요. 근데 저희는 태국으로 가는 게 지속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가기 위해서 제3국을 거쳐서 한국을 가잖아요. 왜냐면 근데 여건도 없이 여건 없이 움직이자니까 완전히 이제 그 불법으로 남의 나라 국경을 몇 개를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는 탈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한국 가려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그 제대로 된 루트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브로커 저희를 보낸 브로커 분도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뭐 장사로 치면 박리담이에요. 이분은 한 100명을 보내요. 한 100명을 보내면 한 20명이 가요. 실제로 그분이 알려준 루트대로 가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상황을 통해서 오다가 잡힌 거군요. 네. 결국은 라오스 국경 넘었다가 라오스에서 잡혔어요. 근데 바로 그 중국으로 송환이에요. 그래서 결국 송환이 돼서 북한까지 북송이 되게 됐죠. 어떡하면 좋아. 그러면 북송된 후 뒤에 감옥 얘기는 또 2부에서 그럼 나눠주세요. 오늘 탈북 스토리를 이렇게 다 한 번에 말씀드리자면은 시간이 진짜 하루가 걸려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북송돼서는 또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2부에서 계속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